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까지 5천 원 하던 점심값이 갑자기 20만 원이 되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너무 황당한 상상 같지만 지금 이란에서는 어쩌면 이보다 더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달러에 142만 리알. 숫자가 너무 커서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쉽게 말해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월급 가치가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란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란의 눈물이 당장 우리의 주유비와 주식계좌, 그리고 한국의 수십조 원짜리 해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란 경제 붕괴라는 이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서 그 파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튀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화폐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진 겁니까? 네,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터진 일은 아니고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인 2015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란이 미국, 유럽과 그 역사적인 핵 합의를 맺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경제 제재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네네, 기억납니다. 그때 1달러가 3만 2천 리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2만 리알을 넘었죠. 잠깐만요. 3만 2천에서 142만이면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거의 44배가 오른 건가요? 정확합니다. 10년 만에 자국 화폐 가치가 4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44분의 1요? 네,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그게 220만 원짜리 경차 한 대 값도 안 되게 변했다는 뜻이죠. 와, 이건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위기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국가 신용 파산 상태,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과 시장이 더는 믿지 않는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1억이 220만 원이 된다니 이건 그냥 자산이 녹아내리는 거네요. 이런 상황이면 일반 국민들의 삶은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두 가지 현상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첫 번째는 테헤란의 심장부인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이 바자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냥 상인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킨 주역이고 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을 세운 1등 공신들인데 이들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선언하고 길거리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게 물리적인 시위보다 더 무서운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100원에 떼온 물건이 점심때 환율이 폭등해서 80원의 가치도 안 남게 되니까요. 장사를 할수록 손해인 거죠. 이건 정권의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공식 통계로만 식료품 가격이 72%, 의약품이 50% 넘게 올랐습니다. 당뇨 환자가 한 달치의 인슐린을 사려면 월급 전부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재정이 바닥난 정부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고요? 네, 최악의 수를 둔 거죠. 세금이 안 거치니까 유류세를 대폭 인상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모든 물류 비용이 폭등하면서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국민들의 구호는 독재 타도 같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살려달라는 그야말로 생존의 비명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분명히 와닿네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2025년 말에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까? 분명히 어떤 결정적인 방아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개의 아주 거대한 방아쇠가 거의 동시에 당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냅백, 이 스냅백 주황의 발동입니다. 스냅백이요? 스냅백은 말 그대로 찰칵하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2015년 핵합의 때 포함된 일종의 자동 제재 복원 장치입니다. 이란이 합의를 어겼다고 판단되면 합의 당사국 중 단 한 나라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유엔 제재가 자동으로 부활하는 아주 무서운 조항이죠. 아니, 잠깐만요.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 거부권은 거의 만능치 특히나 다름없는데 그걸 무력화하는 조항이 있었다니요? 이건 애초에 이란에게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었군요. 맞습니다. 외교적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린 셈이죠. 지난 9월 말에 이 조항이 발동되면서 이란의 해외 자산은 전부 동결되고 국제금융망에서도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경제의 산소호흡기를 그냥 떼어버린 겁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방아쇠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입니다. 그 단기전이 그렇게 큰 후폭풍을 낳았나요? 네, 전쟁 자체는 짧았지만 주요 산업시설과 인프라가 파괴됐고요. 그나마 바닥난 국고를 전비로 완전히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스냅백이라는 유엔의 법적 족쇄가 채워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이라는 미국의 금융차단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물리적 타격까지 더해진 거죠. 이 삼중고에 갇혀서 질식사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텐데요.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됐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하나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씁쓸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엑소더스, 즉 디지털 대탈출입니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리알화도 믿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이나 테더 같은 암호화폐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건 투기나 투자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일종의 디지털 망명처럼 들리네요. 부패한 정부 대신 차라리 변하지 않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믿겠다는 거니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 수단이죠.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비트코인은 경제 실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험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란 상황이 그 말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적인 법정화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란 내부의 혼란이 국경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할 때 특히 이란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충격파가 당장 우리에게는 어떤 경로로 오게 됩니까?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경로는 단연 유가입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페르시아만하고 오만만을 잇는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요. 네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한 27%,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2%가 바로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72%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우리 경제의 대동맥인 셈이죠. 그런데 궁지에 몰린 이란이 그 해협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해협을 봉쇄하면 블룸버그 같은 기관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30달러요? 네, 지금 유가의 거의 2배 수준이죠. 참고로 한국은행은 유가가 100달러만 넘어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130달러? 그 정도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500원을 훌쩍 넘겠네요. 이건 뭐 그냥 차를 세워둬야 하는 수준인데, 그런데 유가 말고도 우리 건설사들이 위험하다는 건 어떤 맥락인가요? 오히려 유가가 오르면 중동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발주가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 우리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155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제2의 중동붐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안정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란발 불안이 바로 옆 나라인 사우디, 카타르, UAE로 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가장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사업 자금줄이 막힙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죠. 보험료는 당연히 천정무지로 솟을 거고요. 결국 돈이 있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거군요. 최악의 경우엔 공사가 아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우리 건설사들이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줄 도산 위기를 겪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실제로 당시 한 대형 건설사 부장님이 이란 현장에서 6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귀국해서 가족 생계를 위해 포장마차를 차렸다는 건 꽤 유명한 일화죠. 그만큼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기의 방화쇠, 말하자면 이 모든 걸 터뜨릴 수 있는 하나의 뇌관 같은 곳이 있다면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그섬, 카그 아일랜드라는 곳입니다. 이란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아주 작은 섬인데 이곳이 바로 이란 경제의 목줄입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가 이 섬의 터미널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갑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의 숨통을 그냥 바로 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킬 스위치 같은 곳을 그냥 놔두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난 전쟁 때 왜 거길 공격하지 않은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카그섬이 이란의 목줄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통제하는 마지막 인질인 셈이죠. 인질이요?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카그섬을 파괴해서 이란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원유를 조금씩 팔게 놔두면서 서서히 말려주기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이 섬의 위성사진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와, 만약 이란 내부 붕괴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정권 교체를 노리고 이곳을 타격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글로벌 오일 쇼크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겁니다. 유가 폭등과 건설업 위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다면 우리 경제에 닥칠 최악의 결과는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이겠군요. 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유가 때문에 모든 물건값은 치솟는데 기업들은 비용 증가로 실적이 나빠지고 수출은 막히니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이죠. 정말 최악이네요. 이 경우 한국은행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힘든 기업과 가게가 무너질 거고요.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불타오를 테니까요.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월급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일자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안운하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분야는 없을까요? 모든 돈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닌 테니까요. 물론 위기 속에서 돈이 몰리는 곳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설적이지만 방산입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나 정밀 무기를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둘째는 대체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르면 결국 태양광이나 원자력 같은 비석유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하나는 앞서 말한 탈중앙화 자산이겠군요. 맞습니다. 이란의 사례처럼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될수록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재주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상황 앞에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A는 이란의 위기가 현재 수준의 국지적 불안으로 어떻게든 통제되는 경우입니다. 아, 최악은 피하는 상황이군요. 네, 이 경우 유가는 배럴당 80에서 9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우리 건설사들의 중동 수주도 일부 지연되는 선에서 그칠 겁니다. 하지만 시나리오 B, 즉 이란 정권이 붕괴 직전까지 가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유가는 130달러를 가뿐히 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당연히 급락하겠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은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안전벨트가 잘 채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내 자산이 90% 이상 한국 주식, 특히 항공, 해운, 석유화학처럼 에너지 비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산업에 쏠려 있다면요. 이건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구명조끼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하군요. 네,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의식적으로 늘리고 다가올 변동성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란의 사례는 한국과의 잘못된 정책과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이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참담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동시에 이제 그 어떤 나라도 지정학적 위기에서 자유로운 섬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그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미리 서핑보드를 준비해 파도를 타고 넘어설 것인지는 결국 얼마나 멀리 그리고 깊이 보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